이 터널만 넘으면 중국이야. 끝이 보인다.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비친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고 땀방울이 검은 가죽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예상보다 20분이나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준혁은 마지막 페이지를 황급히 촬영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설정을 확인하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저 셔터를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187명, 남한 사회 곳곳에 스며든 협력자들의 이름이 그의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준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장부를 금고에 집어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잠그고 서재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복도를 걷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준혁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최대한 천천히 소리 없이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아버지의 발소리가 서재 앞에서 멈췄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몸을 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불 속 깊숙이 감췄습니다. 왜 31살의 당 간부 자녀가 이런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들키지 않고 이 위험한 작업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장부 속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남한과 북한, 두 나라 모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사흘 전 평양의 고급 아파트 13층은 한밤중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철수의 집이었고 그의 아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동강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명의직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없었고 그의 하루는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당 간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혁아, 아직도 안 자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준혁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비자금 횡령을 알아버렸고 당규율검열위원회에 신고하려 했다는 것을. 그 후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가 건넨 사망 진단서에는 떨리는 서명이 있었고 그 의사는 일주일 후 지방병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준혁은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열려 있지 않은 그 방의 문이 오늘따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적어도 내일 저녁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재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 다녀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의 발걸음이 저절로 서재를 향했습니다.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가자 책장 가득 땅 이론서와 김일성 저작집이 꽂혀 있는 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벽면에 설치된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정기 감찰을 피하려고 급히 문서를 옮기던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 봉투와 함께 낡은 검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수첩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이성은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손은 이미 수첩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가죽의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준혁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은 남한의 유명 국회의원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 여러 번 본 얼굴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 진보적 발언을 자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베이징 호텔 2300호.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만 달러. 마지막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작 성공, 매수 완료, 계속 접촉 유지. 준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재벌 총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남한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날짜는 2008년, 장소는 싱가포르, 금액은 200만 달러. 메모에는 대북 사업 특혜 제공 약속, 정보 제공 협조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충격적인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언론사 사주, 대학 교수, 시민단체 대표, 심지어 전직 고위 관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30년에 걸쳐 작성된 이 장부는 단순한 비자금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 인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187명.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통일 후 활용 가능 인력 명단, 최고 기밀, 절대 외부 유출 금지.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화들짝 놀라 수첩을 금고에 도로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던 가정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지만 방금 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장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비리를 알리려다 목숨을 잃었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장부를 훔칠 수는 없었습니다. 금고는 며칠 안에 다시 잠길 것이고 아버지는 곧 돌아올 것입니다. 준혁은 책상 서랍에서 중국산 밀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무역회사 동료에게서 몰래 구입한 것으로 당국의 감시 앱이 설치되지 않은 기기였습니다. 평소에는 꺼두고 숨겨뒀지만 지금이야말로 쓸 때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금고가 다시 잠기기 전에 모든 페이지를 촬영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정부가 준비한 밥상 앞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정부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요즘 도련님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부부장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준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한다고요? 어머니를 죽인 그 사람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회사에 다녀오겠습니다. 회사에 가는 대신 준혁은 대동강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저녁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 전에 서재에 들어가 장부를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들킨다면 자신은 물론 모든 친척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집안의 죄를 언젠가 누군가는 밝혀야 한다. 내가 할 수 없다면 준혁이라도.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준혁은 그날부터 사흘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입안에 밥을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출장에서 돌아온 후 평소처럼 아침마다 신문을 읽었고 남한 정치 소식이 나올 때마다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준혁의 귓가에서 맴돌았고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과 조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요즘 내가 이상하구나.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혁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그를 응시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못했다. 눈이 흔들리거든. 요즘 내 눈빛이 달라졌어. 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밥그릇을 들어 올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준혁은 자기 방문 앞을 서성이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고 잠금 장치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이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지 않게 손으로 가리고 충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00%였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아버지가 당 회의에 가는 시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원래 회의는 보통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창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대동강 다리를 건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정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합니다. 점심은 거르겠습니다. 도련님, 약이라도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요. 가정부가 부엌으로 돌아간 후 준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가정부는 11시쯤 장을 보러 나갈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했습니다. 준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뛰었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11시가 되자 가정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한참 동안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가자 책장 가득 꽂힌 당 이론서들이 보였고 벽면에 금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1987년 5월 12일.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고도 그녀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숫자를 눌렀습니다. 5, 1, 2. 금고에서 경쾌한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가죽 수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화면에 페이지를 맞췄습니다. 플래시는 끈 상태였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으로 설정했지만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촬영하고 다시 넘기고 촬영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대동강이 보였지만 준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첩의 페이지와 휴대전화 화면만이 존재했습니다.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남한 사회 각계각층의 이름들이 그의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 재벌 총수, 언론사 사주, 대학 교수, 시민단체 대표. 40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정부가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 너무 이릅니다. 아직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준혁은 다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50페이지, 60페이지, 7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187명. 총 인원수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보였습니다. 통일 후 활용 가능 인력 명단, 최고 기밀, 절대 외부 유출 금지. 준혁은 마지막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휴대전화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78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제자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안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내려놓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난 것입니다. 준혁은 황급히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잠그려는 순간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금고가 잠겼습니다. 준혁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서재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준혁은 책장 앞에 섰습니다. 책 한 권을 빼들고 펼쳤습니다. 마치 책을 읽으러 온 것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준혁은 손에 든 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5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당학습 과제가 나와서요. 자료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금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금고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금고 앞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고 아버지는 안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가죽 수첩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 서재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라. 죄송합니다, 아버지.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78장의 사진이 그의 휴대전화 속에 있었습니다. 187명의 이름과 30년간의 공작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평양에서 남한으로 어떻게 이 자료를 전달할 것인가?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탈북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부터 탈북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브로커를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거는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역회사 동료 중에 중국 출장이 잦은 최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술만 마시면 중국에서의 경험담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준혁은 그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 근처 식당에서 최 과장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2병이 비워지고 최 과장의 혀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준혁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과장님,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으시죠?
최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뭐 10년 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람은 좀 알지. 혹시 단둥 쪽에는요? 최 과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단둥에 왜? 거긴 국경도시라 민감한 곳인데. 준혁은 잔을 들어 최 과장에게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거기 가면 뭐든 구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최 과장은 한참 준혁을 쳐다보다가 소주잔을 비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든 구할 수 있지.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준혁은 알아챘습니다. 최 과장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뒷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중국어로 쓰인 식당 이름과 주소였습니다. 단둥에 가면 이 식당을 찾아가. 사장한테 내 이름을 대면 뭐든 도와줄 거야. 하지만 준혁 동무. 최 과장이 준혁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무역회사 출장을 핑계로 신의주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출장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 간부 자녀라는 신분이 이럴 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틀간 단둥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중국 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준혁은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휴대전화를 특수 제작한 벨트 안쪽에 숨겼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을 때 준혁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평양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대동강이 보이고 주체사상탑이 보이고 고층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의주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국경 도시답게 보안 검색이 삼엄했습니다. 보안원이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벨트 안쪽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증을 확인한 보안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중국 땅에서도 조선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오.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동안 준혁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고 다리 중간쯤에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이었습니다. 단둥역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습니다. 최 과장이 적어준 주소를 보여주자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골목 안쪽의 조선족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평양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손님이 없었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최 과장님의 소개로 왔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뒤로 오시오. 식당 뒤편 창고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또 다른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문을 닫고 준혁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준혁은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세 남자의 시선이 일제히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남으로 가려 하시오? 평양 말씨를 쓰시는 걸 보니 출신이 좋은데 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소? 준혁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장부 사진 중 한 장을 화면에 띄워
식당 주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나만의 유명 국회의원 이름과 거래 내역, 금액이 선명하게 보이는 페이지였습니다. 식당 주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요? 김철수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비밀 장부입니다. 30년간 남한에 침투시킨 협력자 명단과 공작 기록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다른 두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들도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요? 만약 진짜라면.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총 187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준혁을 쳐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준혁을 창고 더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돈만으론 안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게 진짜라면 남북 양쪽이 모두 당신을 죽이려 들 겁니다. 북은 당연하고 남쪽도 이런 폭탄을 원하지 않을 수 있소. 준혁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요? 당신 아버지를 파멸시키려는 겁니까?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 죄를 밝히려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야 합니다. 식당 주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요. 국경은 물론 중국 전역에 손이 닿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남쪽까지 데려다 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고 그 사이에 추격자들이 따라붙을 겁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중국어로 쓰인 주소와 전화번호였습니다. 이틀 후 여기로 오시오. 그때까지 루트를 짜겠습니다. 돈은 미국 달러로 5만 불이 필요합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금고에 있던 비자금의 일부였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3만 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남쪽에 도착한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이틀 후 저녁 8시 이 주소로 오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자료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오. 그게 당신의 목숨줄이요. 준혁은 단둥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고 강 건너편에는 북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진짜 도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준혁은 휴대전화를 꺼내 장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87명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무기였고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이틀간의 단둥 체류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준혁은 여관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압록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날 저녁 그는 브로커가 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단둥 외곽의 낡은 창고였고 거기서 탈출 루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칭다오를 거쳐 상하이로 다시 태국 방콕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주일 후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전에 평양으로 돌아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준혁은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벨트 안쪽 깊숙이 숨기고 허리에 찼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준혁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출장은 잘 끝났느냐? 네, 중국 측 바이어들과 계약건을 논의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은 날카롭게 준혁을 파고들었습니다. 요즘 내 눈빛이 이상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구나.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마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못했다. 눈동자가 흔들리거든. 지금도 그렇고. 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출장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준혁을 응시하다가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서 쉬어라. 저녁은 먹었느냐? 아직입니다. 가정부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해라. 준혁은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벨트를 풀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준혁은 휴대전화를 다시 벨트 안쪽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평양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자기 방 문 앞을 서성이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지만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평소에는 절대 그럴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서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금고 앞 바닥에 먼지가 살짝 쓸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금고를 확인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점심시간 아버지의 운전사가 준혁의 무역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운전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동무 부부장님께서 오늘 저녁같이 식사하자고 하십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집으로 가면 됩니까?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평소 아버지는 당 업무로 바빠서 집에서 저녁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준혁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간 준혁은 거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푸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앉아라. 오늘은 우리 부자가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자. 준혁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소주병을 열어 2개의 잔에 따랐습니다. 준혁에게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한테 말해봐라. 준혁은 소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한 고민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준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너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좋은 집안 딸을 소개해주마. 당 간부 딸인데 성격도 좋고 학력도 괜찮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결혼을 하면 책임감이 생긴다. 가족이 생기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지.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준혁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고 결혼으로 묶어두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지를 만들어 준혁이 도망칠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나? 다음 주에 그 집안 사람들을 초대할 테니 너도 준비해라.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 일어서려는 순간 아버지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준혁아. 내 방을 리모델링 해야겠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델링요? 내 방이 너무 낡았어. 벽지도 다시 바르고 바닥도 새로 해야겠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공사 인력이 들어온다. 준혁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수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고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가 아니다.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할 테니 오늘 밤 내 짐을 정리해라. 일주일간은 객실에서 지내야 할 거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벨트를 꺼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187명의 명단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보이부 요원들이 이 방을 샅샅이 뒤질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찾아낼 것입니다. 준혁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벨트를 몸에 차고 잠들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벨트 안쪽에 숨겨진 채였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했습니다. 단둥의 브로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탈출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혁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돈, 그리고 몸에 찬 벨트. 거실로 나가자 아버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서재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준혁은 택시를 잡아타고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첫차 신의주행 기차표를 끊어야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탈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양역은 새벽 5시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노동자들과 지방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대합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준혁은 그 틈에 섞여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신의주행 첫 차는 6시 30분 출발이었습니다. 표를 끊고 대합실 구석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준혁의 눈은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을까요? 혹시 보이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휴대전화를 꺼내 단둥의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신의주로 갑니다. 바로 만나야 합니다. 답장은 5분 후에 왔습니다. 압록 강변 창고에서 오후 2시. 준혁은 휴대전화를 끄고 다시 벨트 안쪽에 숨겼습니다.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울렸고 승객들이 플랫폼으로 몰려나갔습니다. 준혁도 그 흐름을 따라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평양을 떠나는 동안 준혁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대동강이 보이고 능라도가 보이고 점점 멀어지는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준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무는 어디까지 가시오? 신의주까지 갑니다. 나도 신의주요.
중국 쪽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준혁은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되짚어 봤습니다. 단둥에서 브로커를 만나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는 브로커의 네트워크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주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였습니다. 역 플랫폼에는 평소보다 많은 보안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보안원들은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동무, 잠깐만. 보안원 한 명이 준혁을 불러 세웠습니다. 준혁은 멈춰서서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신분증과 여행증명서를 보여주시오. 준혁은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출장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안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준혁의 이름과 직장, 출장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안원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무역회사 직원이시오? 네, 단둥 쪽 바이어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방을 열어보시오.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회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안원이 가방 안을 뒤적거렸지만 특별히 수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머니도 확인했습니다. 지갑과 담배, 라이터만 나왔습니다. 보안원은 허리춤의 벨트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쏘 가시오. 중국 땅에서도 조선 사람답게 행동하시오. 알겠습니다. 준혁은 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압록 강변 창고 주소를 운전사에게 보여줬습니다. 택시는 신의주 시내를 벗어나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들이 늘어선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준혁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빨리 오시오. 상황이 좋지 않소? 무슨 일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국경을 봉쇄했소.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소. 당신을 찾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소.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아버지는 어젯밤 자신이 집을 나간 것을 알았고 즉시 추격에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많아야 1~2시간이요. 지금 당장 강을 건너야 하오. 브로커가 창고 바닥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둡고 좁은 터널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은 압록강 밑으로 통하오. 중국 쪽 강변까지 이어지는데 10분 정도 걸리오. 물이 차 있으니 조심하시오. 준혁이 터널 입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멈춰서는 소리였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이부다. 빨리. 준혁은 터널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브로커도 뒤따라 내려왔고 덮개를 닫는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움직이지 마. 보이부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터널로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터널은 좁았고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뒤에서 덮개가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터널 안을 비쳤습니다. 거기서 쏜다.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총알이 터널 벽에 박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준혁은 몸을 낮추고 계속 달렸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져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앞에 빛이 보이요. 거의 다 왔소.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마지막 속도를 냈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터널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거리가 벌어진 후였습니다. 출구에 도달한 준혁은 덮개를 밀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기어 나오자 압록강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준혁은 온몸이 젖어 있었고 진흙투성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뒤따라 나왔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강변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운전사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시오. 준혁은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브로커도 올라타고 짐칸 덮개를 덮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고 준혁은 틈새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북한 땅에 보이부 차량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터널 입구를 찾아내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단둥 시내로 들어서자 브로커가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일단은 안전하오.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손길은 중국에도 닿소. 여기서도 오래 머물 수 없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벨트를 만져봤습니다. 휴대전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칭다오행 기차를 타야 하오. 거기서 상하이로 다시 방콕으로 가는 루트요. 쉴 틈이 없소.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공안과 북한 공작원들을 총동원해 자신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는 187명의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기이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단둥에서 칭다오까지는 기차로 16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혁은 침대칸 맨 위층에 몸을 숨기고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준 중국 신분증으로 표를 샀고 이름은 더 이상 김준혁이 아니라 왕민이었습니다. 조선족 신분증이었지만 사진은 준혁의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동안 준혁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객차를 오가는 사람들 중 누가 추격자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칭다오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브로커의 연락책인 조선족 남자가 역에서 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혁을 낡은 여관으로 데려갔고 2층 끝방에 짐을 풀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칭다오 항구가 보였고 바다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사흘만 쉬시오. 그 후에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타야 하오. 조선족 남자가 말했지만 그날 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큰일 났소. 당신 아버지가 중국 전역에 현상금을 걸었소. 준혁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얼마나 겁니까? 10만 달러요. 조선족 사회가 발칵 뒤집혔소. 그 돈이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소. 당신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지. 얼굴이 알려지면 끝이요. 준혁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0만 달러는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아침 첫 기차로 상하이로 가야 하오. 여기서 더 머물면 위험하오. 조선족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요. 그날 밤 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문손잡이가 돌아갈까봐 계속 지켜봤습니다.
벨트를 풀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물에 젖지 않았고 사진들도 무사했습니다. 187명의 명단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조선족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남자가 상하이 연락책에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상하이역에 내리면 이 번호로 전화하시오. 사람이 나올 거요. 칭다오역은 새벽이라 한산했습니다. 준혁은 상하이행표를 끊고 대합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입구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와 대합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억양이 섞인 중국어를 쓰는 것이 들렸습니다. 공작원이었습니다. 준혁은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자들이 대합실을 한 바퀴 돌았지만 준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쓴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울렸고 승객들이 플랫폼으로 몰려갔습니다. 준혁도 그 틈에 섞여 기차에 올랐습니다. 상하이까지는 8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혁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상하이역에 도착하자마자 공중전화로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여자는 준혁을 푸동공항 근처의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 여자가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한국계 중국인 신분증이었고 이름은 박성민이었습니다. 이걸로 내일 아침 방콕행 비행기를 타세요. 표는 이미 예약했어요.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고맙습니다. 여자가 나간 후 준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문구멍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프런트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것일까요?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방을 나가야 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속도를 냈습니다. 7층에서 6층으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준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층, 2층, 1층.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가자 호텔 뒷골목이었습니다. 준혁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둠 속에서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고 택시 한 대를 잡아탔습니다. 푸동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고 백미러에 추격자들이 허둥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항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가장 빠른 방콕행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2시간 후 출발이었습니다. 표를 끊고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탑승구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추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면세점 사이를 헤매다가 공항 직원 전용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직원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급히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 합니다.
청소부는 당황했지만 준혁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준혁을 직원 통로로 안내했고 우회로로 탑승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마지막으로 울렸고 준혁은 탑승구로 뛰어갔습니다. 추격자들이 탑승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직원에게 탑승권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이 닫혔습니다. 추격자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은 비행기 복도를 걸어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했고 이륙을 준비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떠오르는 순간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방콕에도 아버지의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준혁은 벨트를 만져봤습니다. 휴대전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187명의 명단이 무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린 순간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습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준혁은 한 택시를 잡아타고 미리 외워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였습니다. 코리안 엠버시.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고 노점상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맞은편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대사관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혁이 대사관으로 향할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대사관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대사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차량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 수상한 남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문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값싼 게스트하우스였고 방은 좁았지만 창문으로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교대로 사람이 바뀌었지만 차량은 그대로였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 포위망을 뚫고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대사관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처럼 카메라를 목에 걸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사관 담장은 2미터가 넘었고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문 옆에는 경비실이 있었고 한국인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는 공작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준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사관이 문을 여는 아침 9시 비자 업무를 보러 오는 한국 관광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틈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공작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시간대에 더 집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아침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추격자들의 망은 더 촘촘해질 것입니다. 그는 한국 관광객처럼 보이기 위해 밝은색 티셔츠를 입고 카메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썼습니다. 아침 8시 50분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서너 명이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량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준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뭔가 단단한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사관 담장이 10m 앞에 있었지만 남자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관광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경찰.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공작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준혁은 전력으로 대사관 담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준혁은 담장에 도달해 두 손으로 위쪽을 잡았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서 공작원 한 명이 준혁의 다리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은 발로 그의 손을 차냈습니다. 담장 위로 올라가는 순간 철조망이 손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담장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잔디밭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충격을 받았지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본관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건물을 향해 뛰었습니다. 대사관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준혁을 붙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무단 침입을. 준혁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망명 신청자입니다. 김철수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 김준혁입니다. 경비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 망명 신청자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준혁은 벨트를 풀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켜서 경비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북한의 남한 공장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187명입니다. 국회의원, 재벌, 언론인의 이름이 전부 있습니다. 꼭 당신들 정부에 전해 주십시오. 경비원이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장부 사진이 보였고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이 선명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정말로 30년간의 공작 기록입니다. 제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장부입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본관으로 데려오십시오. 영사가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경비원들이 준혁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본관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준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공작원들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3분 후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사였습니다. 김준혁 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사가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일단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니까요. 당신이 가진 정보에 대해 자세히 들어야겠습니다. 국정원에 연락하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부 속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대사관 직원과 국정원 요원의 호의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분리된 특별 탑승이었고 준혁은 비즈니스석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30대 후반의 국정원 요원이 앉았고 그는 준혁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5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야 준혁이 비행기에서 내렸고 공항 직원 전용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뒷좌석에 태워졌고 차량은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근교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습니다. 국정원 시설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고 양쪽으로 조사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중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사방이 회색 벽으로 된 방이었고 중앙에는 금속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녹음기도 보였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을 박 조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준혁 씨, 먼 길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진술을 받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조사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김철수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최명희입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조사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출생지, 학력, 직장, 가족관계. 준혁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박 조사관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가진 장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 심어놓은 거짓 정보입니까? 준혁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아버지의 금고에서 촬영했습니다. 당신이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북한이 거짓 정보를 심기 위해 당신을 보냈을 가능성 말입니다. 준혁은 박 조사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제가 아버지를 배신했는지 아십니까?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신고하려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수하는 겁니다. 박 조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공식 기록상으론 심장마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죄를 밝혀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일기장은 어디 있습니까? 평양 집에 두고 왔습니다.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박 조사관은 한참 동안 준혁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요구했습니다. 준혁은 벨트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 조사관이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첫 주는 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다른 조사관들이 번갈아가며 준혁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준혁의 말에서 모순을 찾으려 했고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일관되게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장부는 진짜이고 자신은 북한의 스파이가 아니며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다고. 둘째 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 조사관이 준혁을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준혁 씨, 우리 분석팀이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조사관이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경우 장부에 적힌 날짜에 실제로 베이징에 출장을 갔었고 그곳에서 수상한 인물과 만났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박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든 내용이 검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날 오후 국정원 수석 분석관이 직접 준혁을 면담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김준혁 씨, 당신이 가져온 정보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3명, 재벌 그룹 총수 1명, 주요 언론사 간부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혁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들을 체포하실 겁니까? 수석 분석관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북한 출처라는 점 그리고 공개하는 순간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 정보를 그냥 묻으시겠다는 겁니까? 수석 분석관이 장부 사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준혁도 화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페이지였습니다. 준혁이 촬영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장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 아래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중 배신자, 러시아 정보부 협력 2013년부터 미국 CIA 접촉 2015년, 중국 국가안전부 정보 제공 2017년.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북한만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 정보를 팔고 미국과도 접촉하고 중국에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3중, 4중으로 모든 나라를 배신하며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수석 분석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위해서도 남한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든 나라를 이용한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남한을 배신하고 북한도 배신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2중 3중 게임을 벌인 인간. 그게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석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즉시 숙청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얽혀 있고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진실은 더 무거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국정원 보호시설에서 지냈고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국가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다른 조사관들이 찾아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준혁은 지치지 않고 답했습니다. 장부의 내용은 하나씩 검증되었고 분석팀은 밤낮 없이 명단 속 인물들을 추적했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높은 담장뿐이었습니다. 준혁은 하루 1시간씩 허락된 산책 시간에 시설 안작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가 떨어지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습니다. 계절은 변했지만 준혁의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조사관이 준혁을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내일 국정원장님께서 직접 당신을 만나러 오십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개하기로 하신 겁니까? 박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60대 초반의 국정원장이 조사실에 나타났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위험 있는 인물이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준혁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준혁 씨, 당신이 가져온 정보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극비로 분류합니다. 이 정보는 대외비 최고 등급으로 봉인됩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정보인데 왜 묻으려 하십니까? 국정원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준혁은 다시 앉았지만 주먹은 쥐어진 채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는 패닉에 빠집니다. 국회의원, 재벌, 언론인이 연루된 대규모 공작이 30년간 이어졌다는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듭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북한 출처의 정보라는 점 때문에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작성한 장부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달려들면 재판은 수년간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 안보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혁은 무력하게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까? 국정원장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협력자인지 압니다. 그들을 조용히 차단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공개보다 은밀한 차단이 때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정보 덕분에 우리는 북한의 남한 침투 네트워크를 파악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군요. 국민은 모르게 하고 위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죠. 국정원장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분, 거주지,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이 일에 대해 평생 침묵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거군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날 준혁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 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김준혁. 마지막으로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박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1살 서울 출생, 탈북민. 그게 이제부터의 그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층 투룸이었고 창밖으로 낮은 산이 보였습니다. 가구는 이미 갖춰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기본적인 식재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준혁은 처음으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뉴스를 보면 조용한 변화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장부에 적혀있던 한 국회의원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정계를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벌 총수는 대북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언론사 간부 몇 명은 원인 모를 인사이동으로 지방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하게 돌아갔지만 물밑에서는 조용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은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의 허락을 받았고 센터에서는 그를 환영했습니다. 거기서 준혁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왔지만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70대 노인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왔다는 그는 준혁과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남한은 자유로운 곳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북에서는 최고 지도자만 믿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자유란 복잡한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니까요. 북에서는 선택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선택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자유의 대가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센터 앞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 187명의 명단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원본을 가져갔지만 백업을 삭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준혁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때로 침묵 속에 묻히지만 진실은 언제나 살아남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던 시간들이 지나갔고 이제는 박민수라는 이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의 자원봉사는 주 3일로 늘어났고 준혁은 그곳에서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 상담을 도왔습니다. 센터 2층 작은 교실에서 준혁은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배운 교육 방식과 남한의 교육 방식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고 준혁은 그 간극을 메우려 애썼습니다. 한 학생은 함수를 이해하지 못해 책상에 엎드려 울었고 준혁은 그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학생들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떠오를 때마다 준혁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권력층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체제를 뒤흔들 정보를 가져왔다는 것도 비밀이었습니다. 그저 2년 전에 탈북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센터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준혁도 그들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연대였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북한을 떠났지만 같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뒤에 남겨둔 가족,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50대 여자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20대 청년은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센터에서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남한에 오셨어요? 준혁은 칠판에 2차 방 정식을 쓰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분필 가루가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2년 전쯤이야.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 말투가 이상하다고 웃고 우리가 모르는 걸 당연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준혁은 분필을 칠판 아래 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15살에서 18살 사이의 아이들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남학생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지금도 힘들어. 하지만 너희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봐. 자유를 찾아서 왔잖아. 자유란 쉽지 않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하니까. 북에서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무슨 일을 할지 정해져 있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결정해야 해. 그게 바로 자유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 여학생이 손톱을 물어뜯던 손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자유가 좋으세요? 준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눈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무겁지만 좋아.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게 내 선택이라는 게 중요해. 북에서는 누군가 대신 선택해줬지만 결과도 내가 책임지지 않았어. 여기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 그게 무섭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거야. 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며 사세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 쉽지는 않아. 어떤 날은 내가 왜 여기 왔나 후회할 때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좋아. 왜냐하면 내일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거실 책장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평양집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사진이었고 젊은 시절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어머니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해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괴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야심찬 젊은 당 간부였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준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한 건가요?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자신의 선택을 이해했을 거라고. 비록 세상이 진실을 모르더라도, 비록 정의가 화려하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준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끝냈고 그 과정에서 괴물의 아들이 아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 여전히 187명의 명단이 그대로였습니다. 국정원은 이 정보를 극비로 분류했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조용한 청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보면 감지되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명단에 있던 국회의원 한 명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건강 문제라고 했지만 준혁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는 대북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동남아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언론사 간부 몇 명은 원인 모를 인사이동으로
지방지사로 발령받았고 그 중 한 명은 아예 언론계를 떠났습니다. 화려한 숙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김철수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달 조선중앙TV에 그의 모습이 나왔고 최고 지도자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망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다른 비밀 장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협력자들, 다른 거래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아남은 사람은 사흘 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3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명단이 빛을 볼 것입니다. 역사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때까지 준혁은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이 휴대전화는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였고 자유롭지만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고 한강을 건너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줄을 이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양은 이제 기억 속의 도시가 되었고 서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가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괴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 그림자 덕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책장에 놓고 휴대전화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내일은 센터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봄 소풍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준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을 만드는 일,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고 사진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준혁아.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야.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준혁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끝낸 것뿐입니다.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플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늘을 살아. 내일을 선택해. 그게 자유야. 두렵습니다, 어머니.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내 선택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게 바로 자유롭게 산다는 거란다. 준혁이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운 공기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준혁은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준혁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괴물의 아들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꿈꾼 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센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자유. 그게 바로 준혁이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혁이라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의 선택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187명의 명단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정보 덕분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정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가 드라마처럼 화려하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선인이 보상받는 그런 결말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자체입니다. 용기를 내어 옳은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로운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준혁처럼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